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엔 하루에도 수십 쌍이 결혼하고 또 이혼을 한다고 하죠. 저는 바로 후자에 속하는 사람으로 8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요즘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해서 8년 전을 요즘 시대라고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혼하고 시간이 제법 흘렀다 보니 주변에서는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고 종종 물어보기도 해요. 그때마다 전 취미생활이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상대에게도 취미생활이 없는 사람을 만나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 한마디에 제 이혼 사유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전 남편을 만난 건 소개팅을 통해서였어요. 주선자는 대학교에서 활동하던 동아리의 선배였는데 자주 얼굴을 보는 편은 아니어서 친한 사이는 아니었죠. 졸업 후 있었던 어느 모임에서 갑자기 솔로인 사람 없냐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약간 취해 있었던 친구가 장난을 친다고 저를 가리키며 솔로 여기 있어요 하고 외쳤지 뭐예요. 그래? 아, 후배님인가? 아, 몇 번 봤던 얼굴이네. 지난번 정기 모임 때 오셨었죠? 학교에서도 몇 번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님 지금 솔로야? 혹시 소개팅 안 할래? 아,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정말 괜찮은 친구라서 말이야. 네? 소개팅이요? 뜬금없이? 친구는 재미있겠다며 정작 소개팅을 받아야 할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개팅 상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아, 재밌겠다. 한번 받아봐. 어떤 사람인데요? 잘생겼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응, 내 친구 녀석인데 키도 크고 현재 IT 기업에 재직 중이야. 평범한 공대생 스타일이라는 게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취미는 게임. 네? 아, 게임이 취미인 건 좀 별로지 않나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거나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에이, 모르는 소리. 아니야.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보다 얼마나 건전한 취미냐? 그런가? 예. 넌 어떻게 생각하니? 소개팅 받을 건 너니까 네 생각이 궁금하다. 건전한 취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개팅은 오랜만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솔로니까 받아볼게요. 좋아. 연락처 좀 알려줄래? 내 친구한테 바로 알려주고 너한테 따로 연락할게. 저도 친구도 조금씩 취해 있었기에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까르르 웃으며 선배를 대하던 우리는 그렇게 너무 가볍게 소개팅을 수락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무런 정보 없이 소개팅을 수락한 것이 많이 후회되네요. 주선자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큰 기대 없이 나간 소개팅에서 만난 전 남편은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 멀쩡해 보였어요. 나름 대기업에 다닌다던 전 남편은 세상 물정에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만났다 하면 부동산이나 주식 얘기만 하는 남자들에 질려있던 터라 그 점이 좀 신선해 보였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공부도 참 잘했다는데 자기 관심사 외에는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제가 뭔가 알려주거나 어딘가에 데리고 가면 자기는 이런 거 처음이라며 수줍어하는 모습도 재밌었죠. 덕분에 데이트는 거의 제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전 원래 뭐든지 리드해 나가는 성격이라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얼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기도 했고 이런 남자라면 결혼 후에도 서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사귀고 나서 제법 시간이 지나자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결혼할 상대로 여기고 있었고 결혼 준비를 하기에 이르렀어요. 전 남편이 처음으로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상견례 준비를 할 때였어요. 시어머니를 그 여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누뚱이로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두 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보더라고요. 감정이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키워준 정도 있을 테고 나이가 몇인데
아무리 새어머니라고 해도 그 여자는 아니다 싶었지만 가정사라는 게 집마다 워낙 복잡하니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편은 상견례 자리에서도 조금 이상했어요. 오빠가 애매한 나이에 조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어린아이답게 휴대폰 게임에 열중해 있는 조카를 두고 어른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전 남편은 도무지 얘기에 집중을 하지 않더군요. 글쎄 조카가 하는 휴대폰 게임을 들여다보며 조카에게 자꾸 게임에 대한 내용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조카는 말이 통하는 어른을 처음 만난 듯 신나서 게임 얘기를 계속했고요. 게임이 취미라는 거야 잘 알고 있었고 데이트를 할 때도 전날 게임을 하느라 늦게 잤다며 종종 벌개진 눈으로 약속에 나오는 일이 있긴 했지만 약속 시간에 늦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임에 과금을 다소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액수는 몰랐고 또 취미생활에 어느 정도 돈을 쓰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법이잖아요.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이지만 이 선배는 전 남편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둘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서 혹시 게임에서 만난 사이였나 싶기도 하고요. 결혼 후에는 소식도 끊겨서 이렇다 할 원망도 할 수 없게 됐죠. 하여튼 그때는 상견례 자리라는 게 워낙 어색하기도 해서 소심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조카를 잘 돌봐주는구나, 아이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 점마저 순수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때는 제가 전 남편을 참 좋아했구나 싶네요. 아니면 결혼이 하고 싶었거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적당히 공부하다가 적당히 대학을 나와서 적당히 취업을 했으니 이젠 결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남들처럼 이른바 표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이 많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갑작스레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다 뭐다 해서 정신이 없었던 저는 집안일에도 자연스레 소홀해졌죠. 아예 며칠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온 날이었어요. 집이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거실 여기저기에는 벗어둔 빨랫거리들이 널려 있었고 주방은 주방대로 음식 부스러기며 눌러붙은 냄비 등이 아무렇지 않게 널려 있었어요. 개수대는 설거지거리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고 환기도 한 번 하지 않았는지 갑갑한 공기에 모든 곳이 먼지투성이었어요. 기가 막혀 잠시 멍하니 서 있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묻자 남편은 그걸 왜 자신한테 묻냐는 듯 가만히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야근이 많았어? 그래도 청소기라도 좀 돌리지 그랬어. 나 너무 힘들어서 손가락도 까딱 못하겠는데. 그래? 그러면 오늘 저녁은 시켜 먹어야겠네. 남편의 대답이 너무 기가 막혀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는 사이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씻으러 들어가 버렸어요. 대강이나마 집을 치우면서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을 향한 저의 마음은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늦둥이로 태어나 오냐오냐하고 귀하게 자란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할 줄도 몰랐고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둬서 제가 전업주부로 있던 터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양말을 벗어서 그 자리에 둔다던가 식사 후에 몸만 딸랑 일어선다거나 하는 정도는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몇 번 말을 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에만 그래 알았어 하고 몇 번 대답만 잘하다가 나중에는 이내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자기야 또 양말 벗어서 거실 한복판에 그대로 뒀네. 세탁기 위에 좀 갖다 놓아줄래? 요새 왜 그렇게 그 여자처럼 잔소리만 해? 연애할 땐 안 그랬잖아. 뭐라고? 그 여자라니. 지금 시어머니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래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애 중이야? 같이 살고 있잖아.
난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왔어. 집에 와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푹 쉬고 싶다고. 내가 그 정도도 못해?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뭐 집에서 하루 종일 놀았어? 집안일은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빨래를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양말 좀 세탁기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고 지금 짜증을 내는 거야?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다 해주고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다 하는 것 아니야? 네가 하는 게 뭐 그리 많다고 그래? 저의 다 큰 아들 키우기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은 씻지도 않고 무조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저녁을 차려줄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게임만 하더군요. 하루는 기가 막혀서 저녁을 차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10시까지 게임만 하다가 그때서야 갑자기 배가 고프다며 밥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그날도 소리를 지르며 싸워댄 건 말할 것도 없죠. 나중에는 창고로 쓰던 작은 방 하나를 낑낑대며 치우더니 멀쩡하게 있던 책상이며 의자며 컴퓨터까지 새로 장만해서 PC방처럼 꾸미더라고요. 간식 선반까지 놔두고요. 컵라면까지 잔뜩 쌓아놓고 제가 외출이라도 한 날이면 그걸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 같았어요. 쌓여가는 쓰레기를 보다 못해 치우는 건 당연히 제 몫이었고요. 그 방에 들어간 돈만 해도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이혼을 할까 생각했지만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 책임감이 생기겠지 하고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남편은 야근을 하느라 병원에 오지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정말로 야근을 한 거였는지 단순한 핑계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갓 태어난 아이를 본 남편은 그저 신기해하고 가끔 귀여워했을 뿐 아이를 특별히 혈육이라고 느껴 예뻐한다거나 돌본다거나 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분유를 먹이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한 번은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열이 올라 밤 늦게까지 자지러지게 울어대더군요. 저는 병원에 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 말고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도무지 잠을 못 자겠잖아. 왜 애를 안 재우고 울리는 거야? 내가 울리고 싶어서 울리는 거야? 애가 열이 나서 그렇잖아. 그럼 해열제라도 먹이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가 돼서 애 하나를 제대로 못 돌봐?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잠 다 깼잖아. 냅다 짜증을 내던 남편은 게임방으로 꾸며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태평하게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시작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아이가 우선이었기에 일단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아이의 증상은 가벼운 태열이었지만 혹시나 해서 하루 입원 후에 퇴원 절차를 밟았어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수납을 한다고 카드를 꺼냈는데 자꾸 잔액 부족이 뜨는 거예요. 수납처에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과 저는 통장 하나에 생활비를 따로 모아서 쓰고 있었고 그 통장에는 늘 넉넉하게 3개월치의 생활비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잔액 부족이 뜰 리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갑작스럽게 돈을 쓸 일이 있었나? 근데 왜 나에게 말을 안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은 남편은 이번에도 태평하게 대답하더군요. 게임 아이템 사려는데 용돈이 부족해서 썼다고요. 아니 얼마 되지도 않은 푼돈인데 왜 그러냐고요. 자기가 게임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얻으면 그걸 팔아서 금방 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우리 생활비로? 그거 당장 환불해. 지금 애 병원비가 없어서 잔액 부족이 뜨잖아. 환불 못해. 현금 거래한 거야. 그리고 내가 게임을 좀 더 해서 금방 메꿀 수 있다니까.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 현금 거래라고?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주고 거래했단 말이지? 그렇다니까. 또 짜증나게 구네. 나 게임해야 하니까 끊어.
그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런 사람과 더는 앞날을 함께할 수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제 휴대전화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게 되어 있어 그날 한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며칠간 증거를 조금씩 더 모아서 제출하자 이혼 절차는 순식간에 진행됐죠. 남편은 어이없어하며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펄쩍 뛰었지만 시부모님의 협조와 변호사의 도움이 컸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위자료도 그럭저럭 챙겨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의 행동 양식을 보고 내가 이혼 잘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네요. 한편으로는 점잖으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보며 어떻게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런 자식이 태어나고 자랐을까 의아하기도 했고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그 여자라고 부를 만큼 싫어했지만 제가 만나본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계모의 느낌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서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시아버지는 연세가 많은 편이라 오랜 지병으로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늘 극진히 간병하셨고요. 저희가 찾아가면 시아버지는 그저 손짓으로나 인사를 잠시 하실 뿐 별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늘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옆에서 칭얼댔고요. 그 중간에서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면 시어머니는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주시고는 했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뭐가 미안하신 건지 잘 몰랐죠. 하지만 나중에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미안하다고요. 자신의 친자식이었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혼을 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 매는커녕 큰 소리 한번 내기 조심스러웠다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자란 것 같다며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러고는 인연이라는 건 보내면 또 만들어지는 법이니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인연이라는 건 보내면 또 만들어지는 법이니 자신이 부족해도 친어머니처럼 대해주겠다고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혼을 한 후에도 저를 계속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이혼 후에 주소를 알려달라 하시기에 조심스럽게 알려드렸더니 커다란 택배 박스를 보내오셨더군요.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먹을 국이며 반찬에 건강식, 그리고 아이가 이맘때쯤 필요하겠다 싶은 물품들과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 키우기 힘들 텐데 힘내라고 언제든 연락하라는 따스한 손편지도 함께였어요. 처음으로 택배를 받은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뭘 이런 걸 다 보내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고 잘 쓸게요. 그래, 내가 없어도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말이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그럼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밥도 잘 챙겨 드시고요. 그럼. 우리 손주 녀석도 잘 있지? 보고 싶구나. 언제 한번 데리고 놀러 오너라. 아예 아니지. 밖에서 보자. 밖에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꾸나. 네, 어머니.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택배 정말 감사해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한창 말을 배울 때쯤이었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났어요. 이 아이가 아빠라는 단어를 배우는 건 언제쯤일까? 부를 일이 없어서 못 배우면 어떡하나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던 게 아닌가 같은 후회도 들고요. 아이가 잠든 후에는 엄마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하다고 아이를 붙들고 한참을 눈물 짓기도 했어요.
그렇게 막막한 기분이 들 때면 며칠을 우울하게만 보냈어요. 스스로가 우주 속 작은 먼지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존재감이 옅어지는 그런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작아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택배가 도착하곤 하더군요. 저를 늘 지켜보고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더 이상 친정이라 부를 만한 곳이 없어진 저에게 그 택배는 거대한 온기로 늘 저를 감싸주었어요. 하지만 몇 개월인가 지나 그 택배는 뚝 끊기고 말았어요. 앞으로 아이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같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112라는 번호를 눌러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아이를 재우고 저도 겨우 잠에 든 새벽에 누군가 벨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들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술에 잔뜩 취한 전 남편이었어요. 헤어지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을 알아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야, 네가 그것까지 챙긴 거 다 알고 있어? 당장 나와. 양육비까지 따박따박 챙겨가면 되지. 그것까지 받아가? 네가 양심이 있으면 당장 내놔. 미쳤어? 지금이 몇 시인 줄 알고 여기서 행패야, 행패가.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집으로 가. 네가 가져간 거에 우리 아빠 목도 있다고. 그 여자가 뭘 몰라서 몽땅 너한테 준 모양인데 원래 다 내 것이라고. 그거 한 미천에서 얼마든지 더 불릴 수 있단 말이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당장 사라져.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네가 받은 거 다 안다고. 그 여자가 머리 깎고 절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한테 준 거 다 안다고. 남편은 어지간히 취한 듯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반복해대고 있었어요. 제가 자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죠. 시어머니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셨다니요. 어쩐지 택배가 말도 없이 뚝 끊긴 게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속세와 연을 끊으신 거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부터 불심이 깊으시기도 했고요. 전 남편의 횡설수설은 끝도 없이 이어져 전 결국 경찰을 불렀고 다시는 전 남편을 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일회성에 그친 일이었기에 경찰에서는 퇴거 조치만을 내려주고 사건은 일단락되어 버렸어요. 저는 전 남편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한참을 벌벌 떨어야만 했죠. 다행히 전 남편이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불안에 시달렸어요. 당장은 이사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친정의 도움도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잔병치레도 거의 없이 튼튼하게 자라주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저도 직장을 얻어 아주 조금의 여유가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좀 찝찝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우리 애 사진을 몰래 찍으려다 걸렸다는 거예요. 전 그걸 듣고 손까지 벌벌 떨면서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정신없이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죠. 생전 처음 보는 그 할머니는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겸연쩍어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더군요. 미안해요. 내 친구가 지금 많이 아픈데 손주를 참 보고 싶어 해요. 손주를 한번 보면 기운이 날 것 같다고 하길래 오지랖 넓은 내가 몰래 와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만. 정말 미안해요, 애기 엄마.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 속의 인물은 머리를 박박 깎은 낯익은 얼굴의 여인이었죠.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전 그분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시어머니와 시댁 얘기를 자세히 여쭈었어요. 저에겐 연락이 오지 않아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이혼 후 얼마 안 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의 행패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전 남편은 술에 취해 우리 집에 찾아왔던 것처럼 매일 밤 집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는군요. 시아버님이 남겨두신 유산이 제법 있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며칠에 걸쳐 계속 난동을 피우고 시어머니에게 당신은 가족이 아니니 당장 나가라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낼 택배를 준비하는 걸 훔쳐본 전 남편은 시아버님의 유산 중 일부가 저에게로 간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택배 상자에 쓰여 있는 주소를 통해 우리 집을 알아낸 거였어요. 전 남편은 그날로 당장 저를 찾아왔다가 경찰에게 쫓겨난 후 다시 시어머니에게 가서 행패를 부린 거죠. 시어머니는 아차 싶은 마음에 당신께서 몸을 감춰야겠다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다니던 절로 피신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까지도 찾아간 모양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출가를 결심하셨고 그 절과 결연을 맺은 외국의 다른 절로 완전히 떠나버리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충격적인 건 현재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거였어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아직은 초기고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치료조차 거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외국에 계신 시어머니를 데려와 치료라도 받게 해주고 싶다며 곧 어머니를 만나러 갈 계획이라고 저에게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으셨어요. 저는 돌아오시면 저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택배만 해도 그렇잖아요. 헤아려 보면 그간 어머니에게 받은 택배만 수십 개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절 정말로 친딸처럼 여겨주셨는데 저는 힘들고 어렵게 애를 키운다는 핑계로 넙죽 받아먹기만 하고 한 번도 보답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얼마 뒤 친구분의 설득에 못 이긴 시어머니가 서울로 돌아왔어요. 검사만 받고 돌아가겠다 하시는 걸로 일단 며칠 정도는 잡아둘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바로 시어머니를 만나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친구분과 함께 치료를 받자고 설득했죠. 아픈 분에게 몹쓸 부탁인 걸 알면서도 저는 아이와 제 처지를 이용했어요. 어머니, 왜 치료도 안 해보려고 그러세요? 이러다 잘못되시면 저는 어떡해요? 친딸처럼 여겨주신다고 해놓고 또 저한테 그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시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이미 속세를 떠난 몸,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살다 가고 싶을 뿐이란다. 어머니, 저희 아이는 어쩌고요? 다른 아이들은 한창 사랑받고 지낼 나이에 아빠도 할머니도 없는 제 아이는,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아이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니? 일단 치료받겠다고 저랑 약속해요, 어머니. 병원도 다니시고 아이도 좀 돌봐주세요. 저희 이사해서 다 같이 살아요. 공기도 좋고 넓은 집을 찾아봐요. 저는 어머니가 무엇을 제일 불안하게 여기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언제 불쑥 다시 당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어머니 마음속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저였기에 저는 가장 먼저 이사를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공기도 좋고 아이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완전 시골로 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편찮으신 어머니에게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길 수는 없었고 병원도 다니셔야 했고 저 역시 회사를 계속 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근교에 마당 딸린 집으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비록 출퇴근하느라 제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와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별로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와 지내며 큰 호전을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죽 한 그릇 먹기도 힘들다며 고사하시거나 먹다가 개워내시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손주의 애교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군요.
아직 발음이 부정확해 아이는 할머니를 한미라고 불렀죠. 시어머니는 한미 아픈 거 싫다고 밥 많이 잡수세요 하는 아이의 반짝거리는 눈동자를 부담스러워 하시면서도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았어요.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치료도 받으시고 조금씩 식사량을 늘린 시어머니는 어느새 밥 한 그릇은 뚝딱 다 드시게 됐어요. 넓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보며 저 또한 흐뭇했고요. 시어머니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보며 많은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어요.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와 한참을 놀아주고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그런 시간들 자체가 저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더라고요. 또 시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넌 잘하고 있단다. 참 잘하고 있어. 그러니 아무 걱정 말거라. 남편이나 애 아빠가 없다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맞아요.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이가 있고 절 그렇게 아껴주시는 어머니도 계시니까요. 절 대견해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정말 친정엄마라도 계신 양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은 짧고도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제가 학부형이 될 날이 다가올 무렵 시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절로 돌아갈 의사를 밝히셨어요. 한번 속세를 떠나겠다고 결심한 이상 이렇게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환속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요. 아이는 한미와 헤어지기 싫다고 엉엉 울었고 저 또한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이번만큼은 시어머니를 잡아둘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떠나시기 전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가 떠나시기로 한 날을 며칠 앞두고 우리 가족은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차갑고 상큼한 바람이 부는 겨울바다였어요. 날씨가 조금 춥긴 했지만 따뜻하게 입은 우리 가족은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어요. 바다가 잘 보이는 숙소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이는 먼저 잠이 들고 저는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품속을 뒤적거리시더니 작은 열쇠 하나를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받아라. 원래는 내가 죽으면 주려고 했지만 이제 다시 언제 볼지도 모르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렇게 건강해지셨잖아요. 그리고 언제 볼지 모른다니요. 또 놀러 안 오실 거예요? 안 오시면 저희가 갈 거예요. 아휴, 그래. 하여튼 그래서 지금 주는 게 야. 나중에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사용하도록 해라. 그렇게 어머니는 떠나가셨어요.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는 한미가 보고 싶다며 종종 칭얼거렸죠. 이젠 똑바로 할머니라는 발음을 할 수 있으면서도 애칭처럼 아이는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한미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때마다 세계 지도를 활짝 꺼내 할머니는 지금 여기에 계신다며 먼 나라의 한 곳을 짚어서 보여주곤 했죠. 인터넷에서 그곳을 검색해 풍경을 보기도 하고요. 종종 소식을 알리겠다 하셨던 시어머니는 저희의 애타는 마음을 모르시는 듯 야속하게도 한참 후에야 엽서를 한 장만 보내오셨을 뿐이었어요. 아이는 열심히 답장을 썼지만 해외 우편이라 느린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건지 편지가 오가는 데는 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날은 유독 아이가 칭얼거리던 날이었어요. 한미 보고 싶다고 한미 언제 볼 수 있냐고요. 아마 아이가 유아기와 유년기를 같이 보냈던 사람이었기에 시어머니에게 애착이 생긴 것 같았어요. TV에 자주 나오는 아이 관련해 상담해주는 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이들에게 부모는 우주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다독다독하며 엄마도 한미가 보고 싶다고 중얼거렸죠. 베란다에서 가만히 하늘을 보며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저 멀리 별을 보며 한미 빨리 보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보자고요.
한미도 저 별을 분명 보고 계실 테니 우리의 마음이 전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열쇠가 떠올랐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열어보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열쇠에는 어느 절의 이름인 듯한 작은 네임택만 묻혀 있었어요. 저는 쉬는 날 아이와 함께 그 절로 향했어요.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주 고즈넉하고 작은 절이었어요. 아직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느라 저도 아이도 서로 고생했죠. 엄마, 한미 만나러 가는 거야? 한미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에 있어? 왜 여기에 있어? 아니, 오늘은 할머니 만날 수는 없어. 할머니는 여기보다 훨씬 먼 곳에 계시거든. 하지만 할머니를 추억하러 가는 거야. 추억하는 게 뭐야? 우리 지난번에 할머니랑 엄마랑 다 같이 바다에 갔던 거 기억나?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파도 소리도 듣고 그랬지? 응, 그땐 진짜로 재밌었는데. 그렇게 지나간 일을 다시 생각해보는 걸 추억이라고 해.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힘겹게 도착한 절은 아름다운 풍경에 절로 힐링이 되는 시어머니와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종무소에 가서 그 열쇠를 보여드리자 주지 스님이 직접 나서서 저를 안내해 주시더군요. 어머니가 해외로 가기 전 몸을 의탁했던 곳이 이곳이었음을 알려주시면서요. 찬찬히 둘러보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작은 함을 하나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것이라는 말과 함께요. 아이와 저는 절을 둘러보고 절밥도 먹고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묵으셨다는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고 왔어요. 밤이 되자 전깃불 하나 없이 어두운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더군요. 엄마, 눈이 간질간질해. 눈이 간질간질해? 왜 그럴까? 별들이 반짝반짝거려서 내 눈 안으로 들어와서 간질간질해. 집에 가서 이 별빛을 생각하면 그게 추억인 거야? 그래. 살아간다는 건 추억을 많이 만드는 일이란다. 아이가 입 밖에 낸 뜻밖의 어른스러운 말에 제 가슴도 간질간질해졌어요. 저는 아이를 꾹 안아주며 다시금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식탁에 앉아서 함을 열었어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설사 안이 텅 비어있다고 해도 간밤에 쏟아지던 별빛으로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열쇠를 넣어 돌린 순간 조용히 함은 열렸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어떤 변호사의 명함과 여러 개의 통장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것과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 앞면에는 결혼자금, 노후자금, 손주 등록금 등의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 있는 금액을 다 합하니 무려 30억이 넘는 액수였어요. 아마도 시부모님 두 분이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금액이 아니었을까 해요. 사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를 보며 늘 근심에 잠기곤 했어요. 당장은 건강하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둘 살기엔 부족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원하는 게 생기면 어떡하지? 원하는 걸 마음껏 하게 할 수 있을까? 있는 거라곤 작은 전셋집뿐인데 남들 다 보내는 학원이나 다른 교육 없이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부모 원망은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늘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돈이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죠. 그리고 더 눈물이 났던 건 사실 전 남편에게 양육비도 못 받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전 남편의 목소리 듣는 것도 너무 소름이 끼쳐 양육비를 포기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저 혼자 낳은 아이도 아니고 전 남편도 양육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양육비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배째라는 식으로 돈 없다며 돈이 있어도 못 준다고 했거든요.
저도 이런 전 남편에 맞서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에도 소송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 아이는 네 도움 없이 나 혼자 키우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 같았어요. 막막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미래를 본 건지 이렇게 저를 도와준 거예요. 유독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칭얼대던 아이를 떠올리며 전 그날 베란다에서 별을 보며 빌었던 마음이 시어머니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힘든 일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제 마음속엔 든든한 지주였는데 이젠 그 어떤 걱정도 불안도 웃어넘길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 돈을 잘 정리해서 자리를 제대로 잡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대략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정리되고 나면 시어머니를 찾아뵈려 해요. 그때는 우리 아이도 드디어 해외여행이란 걸 가보게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더 커진 아이와 더 성장한 저를 보며 또 대견해 해주시겠죠.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얼마나 현명하고 또 얼마나 좋은 어른이셨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기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오지랖 한번 부릴게요. 결혼 하고 싶을 때 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시길 바라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는 자식들을 결혼시키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결혼 빨리 안 한다고 애태우지 마시고 현명한 짝을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오지랖 아닌 오지랖으로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하면 늘 실수가 있길 마련이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